군부대 내에서 대만에 갔는데 대만 군부대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민간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또 군인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말이죠. 일본군만 한번 상대하기만 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반드시 일본군이 정식으로 군 시설의 일부로 영업 조직하거나 설립하거나 영업 허가를 내준 그러한 위안부였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기성을 내포한 어떤 새로운 현대판 신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화들이 도대체 이 배명천지에 그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까지 보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나라에 어떠한 요소가 있길래 얼토당토하는 현대판 신화들이 조작이 되고 국민들을 울리고 국민들의 성금하에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드디어 일본과의 외교를 파탄해내는 그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한 시간 10분이 되어서 10분 초과했습니다만 5분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제가 토지 수탈세라든가 중앙청 파괴, 새말뚝 소독에서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풍수지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귀향이라는 어떤 영화에 보면은 전국에 구판을 벌입니다. 구판을 벌일 때 이미 죽은 이 위안부들의 영혼이 나비가 되어서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굿으로 이야기되는 전통 종교 샤머니즘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결코 소멸하지 않고 귀신이 되어서 이 공중에 떠돕니다. 그 공중에 떠도는 귀신을 위무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굿을 하게 되는데 이 위안부를 달래기 위한 전국적인 구판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굿의 위로를 받아서 죽은 억울하게 학살당한 위안부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부모 품에 안긴다는 게 귀향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건데 샤머니즘, 전통적인 무당들을 호출해서 전국적으로 구판을 벌리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멘탈리티, 종교적 신성, 자 이런 것이 제가 왜 이 민족주의라는 말을 포기를 하고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고안했는가? 오늘의 주제에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한국의 민족주의가 일종의 종족성을 갖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이야기예요.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신육이라는 학자가 쓴 에스닉 내셔널리즘, 한국의 민족주의는 에스니시티 또는 에스닉한 어떤 특징을 갖는다. 혈연적인 특징을 갖는, 혈연을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혈연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혈연에 기인한 단일 민족주의 의식이다. 우리는 다 같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남한의 국민이나 북한의 주민이나 다 같은 형제 자매고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사실상 한국처럼 아직도 강력한 단일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나 민족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다. 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출세한 어떤 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미국처럼 다인종 사회에 살면서 하나의 자유이념과 법치의 원리가 통합되고 있는 그 사회에 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어떤 혈연주의적 민족주의 의식은 대단히 세계적으로 특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대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적 민족주의다. 에스닉 내셔널리즘이라면서 학교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거부해요. 한국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가
민족주의가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한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중국은 큰 봉우리고 큰 봉우리는 작은 봉우리가 어울릴 때 진짜 큰 봉우리가 된다. 그래서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중국이 추구하는 이 중국몽이라는 꿈은 우리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할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위대한 사람이다. 뭐 기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몽은 온 인류가 건너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죠. 사대주의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은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하나의 감정체계입니다. 뭐 그게 어떤 민족주의, 영국의 민족주의도 있고 독일의 민족주의도 있고 일본의 민족주의도 있는데 나라마다 민족주의의 특징은 다 다른데 어떤 민족주의가 있다면은 그 공통적으로 그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으로서 그 국민의 감정을 고취하는 하나의 체계가 민족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 민족주의가 대단히 높다고는 하나 국민의 애국심 고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이 인구가 5천만이나 되는 큰 나라인데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은 큰 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뿌리 깊은 어떤 사대주의적 어떤 하나의 정신체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다 잘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남북 공동선언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추구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라고 북한 헌법에 있는 북한 헌법 제5조인가 6조의 그 총강조약에 들어가 있는 그 북한 헌법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말을 공동선언에 사용하면서 뭐 합의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수용을 하면서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추구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장차 이루어질 연합국가는 어떠한 국가체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그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후세, 우리의 자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낮은 단계의 그 통일된 장래의 그 국가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운동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기보다도 그것을 부정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민족주의가 중국에 가서는 그 사대주의로 나타나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은 저 사람은 우파니까 종북주의자들하고 좌파를 비판하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자유 우파들도 국가를 자기 책임하에서 경영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사대주의인 것은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킨다. 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아주 소중하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나아가서 일본과의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자유시민의 국제사회를 설립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체적이 돼야 돼. 그게 민족주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쏘아 올리고 남한을 협박을 합니다.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요. 왜? 미국이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쏴든지 뭐든지 미사일 방어망이 있지 북한 핵을 막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전 국민이 태연하다. 북한에서 뭔가 생각을 다했던 미사일을 쏘고 그 작년 11월 달에는 해상 북방 함대에서 밑으로 하나 쏘습니다. 그랬더니 울릉도에 그 공습경보가 올렸는데 사람들이 공습 어디로 피해야지 피할 때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공습경보에 대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울릉도 군청에 있는 사람들만 능숙하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민방위 훈련을 해봤으니까 말은 지정된 그 지하실로 들어갔다 오는데 보통 주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견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 한 번도 민방위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은 경찰이나 공무원들만 하는 거예요. 지난 2월달에 북한이 김정일이가 우리가 전술을 해서 다 배치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남한을 협박을 하니까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하면서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2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에 어느 팀들이 서울에 있는 방공시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 형식적인 방공망은 잘 갖춰져 있어요. 방공호가 3,200개나 되고 그 3,200개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서울 시민의 3배나 된답니다. 방공시설 우리 잘 갖춰놓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게 저희 핵 공격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이런 것들만 그래서 3,200개를 탐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 온갖 쓰레기도 많고 그 다음에는 비상식량이나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 데는 단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주로 어떤 빌딩이 있으면 빌딩의 지하 공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런 편발을 갖다 붙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주인들이 또 지하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온갖 거자나 시설을 갖다 놓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 소위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 북한의 핵 공격하에서는 내 한 몸이 희생이 되더라도 나라를 지켜서 내 자식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핵 방공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방독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를 집집마다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 방공호를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제 상식으로 볼 때도 이렇게까지 태무심한 이 한국 국민들 자유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미국이 다 맡겨놓고 있잖아요. 가만히가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특이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저는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 종교, 샤머니즘, 토지 기맥설의 바탕을 둔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만을 특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정신 체계를 가지고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이름 붙였고 그 상응하는 몇 가지 논리적 기초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어떤 이 정부 좌파 세력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의 비판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린 전 국민의 40%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럼 나머지 60%는 그러면 확실한 자유 우파 시민이고 애국적인 시민인가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학생 대상으로서 전쟁이 나면 참여하겠나 하니까
한 30%밖에 참여하죠. 전쟁이 나면 도망치는 것이 전통적인 거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가던 행동 원리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금도 국가적 어떤 애국적인 어떤 감정에 기초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교육도 되고 있지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훈련도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은 평화의 시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 벌써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한 70년 되었습니까? 이례적으로 참 오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만간 전쟁의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벌써 뭐 대만에 둘러싸고서는 중국이 공공연하게 지금 무력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전쟁의 기분이 이렇게 뭉글뭉글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태무심한 어떤 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 한마디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참 불변의 적대감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 종족주의적 감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하고 참 자유애국 시민이 참 스스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의 그 정신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저는 다가오는 전쟁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마땅한 타성이 아닌가 그런 경각심에서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이야기가